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 아테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페리클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정치가이자 웅변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제1시민, 올림푸스의 주인, 아테네의 제우스라 불리며 대중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으며 어떻게 아테네 최후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을까요? 페리클레스는 유력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페리클레스를 출산하기 전날 밤 어머니인 아가리스테는 사자를 낳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전통적으로 위대함을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페리클레스는 출생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사자 보면 갈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 페리클레스는 머리가 컸고 페리클레스의 큰 머리는 당대 희극 배우가 공연에서 많이 놀려먹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페리클레스는 귀족 혈통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아낙사고라스라는 스승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아라 라는 가르침을 항상 받았는데 페리클레스가 후대에 좋은 평가를 받는 침착성과 자기절제는 스승인 아낙사고라스의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기원전 472년 행정관이었던 페리클레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연극을 상연하여 자신이 당시 아테네의 부자임을 과시했습니다. 역사가 플루타코스에 따르면 페리클레스는 40년 동안 아테네의 1인자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으로 추정하여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60년 초에 아테네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손쉽게 최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는 없었는데요. 바로 키몬이라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 세력은 다수의 대중들이 근간을 이루는 민중파, 소수의 귀족들이 근간을 이루는 귀족파로 나누어져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인이 자기 뜻대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귀족파의 수장인 키몬은 부유하고 관대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어 대중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페리클레스도 절대 밀리면 안 되었기에 대중영합 정책, 즉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고 이는 페리클레스가 지닌 탁월한 연설 능력으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국 페리클레스는 귀족파의 수장 키몬에게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도편 추방제를 통해 정적 키몬을 아테네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도편 추방제는 아테네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인물을 깨진 도자기 파편에 적어서 내고 여기서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을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인데요. 키몬은 아테네의 옆나라 스파르타에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스파르타를 약화시키기 위해 농노 반란 군대를 지원했는데 페리클레스는 키몬이 아테네의 부를 이용하여 스파르타인들을 지원하였다고 대중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 이 행위를 아테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키몬이 추방되자 페리클레스는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빈민들이 극장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입장료를 대는 법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집정관에 출마하기 위한 재산 기준을 낮추었으며 배심원으로 재직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혈통이 미천하다거나 재산이 적다는 까닭으로 막혀있던 하층 계급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들을 입법하였습니다. 그는 평민들이야말로 아테네가 그동안 이용하지 않은 힘의 원천이자 군사적 패권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기에 이들 평민의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 시대부터 아테네 패권의 뼈대를 이룬 해군 함대 3단 노선의 노잡이 가운데 거의 전부를 하층 계급에서 충원하게 됩니다. 기원전 460년에는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는데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메가라와 아르고스를 아테네가 경제력으로 압박해 동맹을 맺자 스파르타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스파르타와 싸움을 시도했지만 군사력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올인한 스파르타의 육군은 아테네 역시 감당하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아테네는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러던 중 키몬이 추방된 지 10년이 흘러 아테네로 복귀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복귀한 키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스파르타와 30년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의 실패로 페리클레스의 입지는 축소되었고 이 전쟁 이후의 아테네의 군사 전략은 공격 형태에서 완전히 소극적인 수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파르타와 휴전 후에 페리클레스는 키몬과 협의를 통해 키몬에게 아테네군 총사령관 직위를 주어 군사, 외교 분야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내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권력을 나누게 됩니다. 페리클레스는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는데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안정적으로 동맹국들을 지배하기를 바랬고 그리스 내에서 아테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델로스 동맹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죠?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뒤 아테네가 주축이 되어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본부는 델로스 섬에 두었고 동맹국은 군함이나 군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죠. 아테네는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이집트에서 패하면서 에게해에 대한 아테네의 해상 패권이 위협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밀레토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테네는 기존의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53년 더 이상 아테네의 해군력으로는 델로스 섬에 있던 동맹의 금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맹의 금고를 아테네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델로스 동맹 내에서 아테네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고 도시국가연합체였던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를 수도로 하는 아테네 제국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47년경 아테네는 모든 동맹국이 아테네의 은하와 평양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화폐 칙령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칙령은 도량형을 통일시켜 그리스의 해상 무역을 더욱 촉진시켰고 아테네의 경제 정책이 그리스 전역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바로 이 델로스 동맹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대놓고 공금 횡령을 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죠. 페리클레스의 계획 중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신전 건축 발전의 정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전의 장식 조각도 그리스 예술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정, 나아가 유럽 문화권의 오랜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기념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대단한 건축물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델로스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나누어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테네의 의중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뜻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정치, 문화, 건축, 경제, 미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해내고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민주주의 역시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게 되어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 유럽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어낸 페리클레스도 그 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와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기원전 433년 아테네는 메가라 법령을 발표합니다. 메가라 법령은 아테네가 스파르타보다 더 잘 갖추어진 해군력을 이용해 스파르타 동맹국들의 해상을 봉쇄하는 법령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경제를 통제함으로써 스파르타의 동맹국을 아테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죠. 스파르타는 당연히 메가라 법령에 분노했고 법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이 일로 양보하면 군사국가인 스파르타는 힘을 앞세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결국 또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페리클레스는 모든 시민들을 아테네 성곽 안으로 피신시킵니다. 시민들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데 동의하긴 했지만 여러 농촌 주민들은 페리클레스의 결정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러한 아테네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아테네의 농장에 방화하고 돌을 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의 농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페리클레스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수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반격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페리클레스는 다시 대중들을 설득해 정면 승부는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극적인 버티기 전략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생활하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정확히 무슨 병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페리클레스의 장군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역시 역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페리클레스의 최후는 다소 허망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세련되게 잘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생활 패턴을 싹 바꾸어 워커홀릭의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하지 않고 식사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업무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고 친척들과도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청탁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을 미리 차단한 것이죠. 금전 문제에서도 페리클레스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은 일체 받지 않았고 아테네의 공금을 개인 재산 형성에 한 푼도 쓰지 않아 공직이 끝났을 때쯤 그의 재산은 한 푼도 불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델로스 동맹의 공금에는 손을 대었지만 아테네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테네의 발전만을 바라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페리클레스는 뛰어난 연설가로 평가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다쟁이는 아니었습니다. 입이 가볍지도 않았고요.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아무 때나 나서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만 나서서 발언을 했고 입을 잘 열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페리클레스의 언변을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리클레스의 별명 중에 제우스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우스의 벼락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든 별명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 본인은 유력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소수의 부자들보다 다수의 빈민들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빈민을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이미 귀족파 키몬의 위상이 확고했기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페리클레스의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위대한 정치가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민중의 편에 서서 통치를 했지만 그들의 욕망에 힘없이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잘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페리클레스의 대중들을 위한 정책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시행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했던 많은 연설들은 후대 정치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링컨, 윈스턴 처칠, 루스벨트 대통령도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참조하여 연설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페리클레스는 정치인의 교과서와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페리클레스가 발전시킨 민주주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